가리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첫 번째 동생인 반기상 씨가 그리고 조카가 함께 포함이 돼 있죠. 뇌물, 사기, 돈 세탁 등 무려 12가지 혐의로 현재 미국 연방검찰에 기소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둘째 동생인 반기호 씨가 지난 2015년 당시 미얀마 사업을 하면서 유엔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상황인데요. 물론 반기문 전 총장 측은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법률적 대응에 나서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의혹은 일파만파 확산되는 추세여서요. 오늘은 좀 이 문제를 첫 번째로 짚어보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정의당의 이정미 의원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미입니다. 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장윤선 기자님도 건강하시고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네, 자주 나오세요. 예, 자주 불러주시면 저는 언제든지 갑니다. 네. 네, 오늘 직접 스튜디오에 못 나가서 너무 죄송해요. 그러니까 네. 바쁘시니까 다 청취자들이, 애청자들께서 열심히 네. 일하는 의원님들은 다 이해를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알거든요. 다들 보도를 보면서 얼마나 바쁘신지. 자,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하나하나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어제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둘째 동생이죠. 반기호 씨. 큰 동생은 반기상, 작은 동생은 반기호. 그렇죠? 네. 반기호 씨가 미얀마에서 사업을 하면서 유엔 대표단의 직함을 들고 다녔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을 확인하신 건가요? 제가 유엔 대표단의 직함을 들고 다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 반기호 씨가 미얀마로 진출할 때마다 굉장히 이상한 정황들이 발견이 됩니다. 항상 이분이 미얀마 사업을 진출하려고 할 때 유엔이 함께 따라 들어가는 이 정황이 포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최근까지 2016년 최근까지 재직했던 보성 파워텍이라는 네. 회사가 있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부회장직을 맡았었죠. 네. 그런데 이 보성 파워텍이 2015년에 미얀마 진출 당시에 네. 1월 달에 미얀마 산자부 총리, 산자부 장관을 네. 만납니다. 예. 그런데 1월 21일 날 1시에 산자부 장관을 만나고 바로 2시간 후에 예. 유엔 관계자가 다시 똑같은 장소에서 미얀마 정부 산자부 장관과 함께 만난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 당시 유엔 관계자는 유엔 개발 계획의 인도주의 조정관이 참석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고요. 네. 이것은 저희가 미얀마 정부 계정 페이스북에서 사실을 확인을 했고 사진도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어저께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우선 하나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유엔 얘기는 좀 나중에 여쭤보고요. 우선 반기호 씨라는 사람이 보성 파워텍이라는 회사의 부회장이라고 했는데요. 이 보성 파워텍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요, 우선? 발전소 부품을 생산하거나 송전탑을 설비하는 그런 부품들을 생산하는 업체예요. 네. 연매출은 한 765억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반기호 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 회사에서 부회장으로 재직을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무슨 일을 했나요, 이분은? 그 전에는 제가 나중에 또 얘기하게 될 KD 파워라고 하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주로 하는 기업이고요. 이 기업도 미얀마에 진출했던 업체고 2010년부터 2013년 11월까지 이 회사에서는 사장으로 재직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맨 처음에 경찰 공무원으로 사회생활 시작해서 나중에 정부조달 우수제품협회 부회장까지 역임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부터 이제 미얀마 사업 진출을 2010년부터 하게 된 것이죠. 그렇군요. 이 미얀마 사업 진출 시기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재직하던 시기가 겹치는 측면이 있어서 그 문제를 좀 이제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이제 경찰 공무원으로 있다가 퇴직해서 KD 파워 그리고 보성 파워텍 이렇게 움직이면서 본격적으로 미얀마 사업에 진출을 하고 거기에 유엔이 개입돼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2015년 1월 21일 오후 1시에 반기호 씨가 미얀마의 산자부 장관을 만나는 거죠, 그죠? 네네. 이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어떤 거를
어떤 사업 협의를 하는 거죠? 미얀마 관련. 네, 저희가 이 사실은 네. 페이스북 계정 공식 정부 계정 페이스북을 통해서 네네. 내용과 사진까지만 포착이 돼 있고 아하. 거기에는 이렇게 만났다. 예. 이런 내용들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업자원부라는 것이 당연히 기업을 유치하는 그렇죠.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일 거고, KD 파워가 보성 파워텍이 그 자리에서는 어쨌든 미얀마 진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을 텐데, 네네. 똑같은 산자부 장관이 다시 유엔 대표단을 만났다. 사실 이 유엔이 어떤 기업 추진 사업에 관여를 하는 것은 특히 민간 기업이 어떤 진출하는 사업에 관여하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례적인 일인데 예. 같은 장소에서 시간대별로 이렇게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 일단 확인이 돼 있고 예. 그러면 사실은 유엔 관계자 특히 반기문 전 총장이나 반기호 씨가 이 당시 어떤 논의가 오고 갔는지 스스로 이 문제를 해명하고 입증해야 될 책임은 이제 그쪽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우선 1시에 반기호 씨가 만나고 당일날 1월 21일 오후 3시에 유엔 인도주의 조정관이 만났다고 하는데요. 네. 같은 사안으로 만났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1시에 만나고 3시에 만났기 때문에 산자부 장관 입장에서는 여러 층위의 면담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네. 같은 주제로 만났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증거나 단서가 있을까요? 아직 저희가 거기까지는 특정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여러 가지 정황상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제 미얀마 정부를 상대로 당시에 2015년 당시에 반기호 씨가 왜 산자부 장관을 만났고 그리고 유엔 인도주의 조정관이 왜 또 2시간 간격으로 만났는지 그리고 두 사람이 일행인지 네.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혹시 그 부분은 좀 확인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반기호 씨와 유엔 인도주의 조정관이 함께 다녔다, 동행했다. 저희가 지금 일단 확인한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상의 것은 더 저희들도 확인이 필요하고 네. 해당 당사자들도 입증을 하셔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반기호 씨가 왜 갔는지 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걸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국회 특히나 차원에서도 특히나 유엔 관계자는 그러면 3시에 만나서 그 당시는 어떤 의제로 무슨 논의를 했는지 이것을 입증을 하셔야 되겠죠. 예. 그렇군요. 근데 유엔이 이제 인도주의 조정관이 어떤 문제를 협의했는지 미얀마 정부와 이것을 우리 정부 혹은 우리 국회에 꼭 얘기해야 될 의무 규정이나 이런 것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청해서 확인을 부탁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것에 대한 답변 의무가 있는지는 제가 확인할 수가 없을 것 답변 의무가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지금 반기문 전 총장이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국내에 들어오시지 않았습니까? 이번 대선은 사상 최대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렇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이후에 치러지는 대선입니다. 국민들이 한마디로 공적 권력을 이용해서 사적인 이익을 취했다라는 이 문제 앞에 또다시 이런 문제가 드러나게 되면서 굉장히 지긋지긋한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반기문 총장 입장에서는 어떤 누구보다 지금 대선 후보로서의 어떤 자격 이 검증돼 있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특히나 도덕성 검증에 있어서는 이번 대선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기준과 잣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이 의혹을 해명하는 것이 이번 대선 판에 뛰어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가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대선에 참여를 하시겠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의혹에 대해서 스스로 밝혀야 될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선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반기문 총장 측은 이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 민형사상 법률 대응에 나서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좌우튼 제가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에 출입하는 기자가 있어요. 이너시티 프레스라는 매체의 매튜 러셀 리라는 기자인데요. 이 기자가 유엔에서 반기호 씨 문제를 처음 지적한 것은 작년 11월이었습니다. 이때 매튜 기자가 질문하는 내용을 좀 따져보면 이런 질문이에요. 미얀마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인권유린 의혹이 있었던 미얀마 동부 지역에서
반 총장의 동생인 반기우 씨가 운영하는 회사,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보성 파워텍 얘기를 하는 거겠죠. 네. 이 회사가 마그네슘 광산 개발과 관련해서 현지를 쭉 둘러봤다. 현지 투어를 했다. 근데 당시에 반기우 씨가 본인을 유엔 현지 방문 대표단의 일원이라고 소개를 했다. 이 현지 언론의 보도에 대한 유엔 입장을 묻는 것으로 이제 이 의혹의 시작이 좀 되는 건데요. 출발이 되는 건데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자면 미얀마 현지 언론 보도에 의존한 이런 질문 의혹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의혹이나 문제 제기는 아닌가라는 점도 저희가 짚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 매튜리 기자가 제기한 의혹과 네. 제가 제기한 의혹은 조금 그 각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매튜리 기자는 유엔 대표단을 사칭했다라고 그렇죠. 하는 의혹을 이제 제기를 한 것인데 네.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한 바가 없고요. 네네. 저는 그 보성 파워텍과 KD 파워라고 하는 미얀마에 진출한 두 개의 기업이 네. 미얀마로 움직일 때 유엔 쪽이 함께 움직였다라고 하는 이 의혹을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저께 그 반기문 전 총장 입장에서 유엔 대표단을 사칭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제기했던 부분은 매튜리 기자의 의혹 제기에 관한 부분이고 네. 제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네네. 그 보성 파워텍이나 KD 파워라는 회사가 미얀마로 움직일 때 유엔이 함께 움직였다. 네. 일종의 서포트 조직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예, 그런 정황들이 몇 가지가 이제 나와 있고, 요것은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예.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예. 그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성 파워텍의 경우에는 2015년도에 네. 보성 파워텍 진출과 관련해서 미얀마 정부 관계자를 만나려고 갔을 때 네. 2시간 간격으로 같은 산자부 장관을 유엔 그 대표단도 만났다라는 이런 정황이 밝혀졌고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 산자부 장관과 만났을 때 유엔 네. 대표단이 무슨 의제를 가지고 어떤 얘기를 했고 또 그 같이 참여했던 사람들은 누구인지 이것을 이제 의혹을 해명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한 것입니다. 네, 네. 그리고 KD 파워 그 진출 과정에서는 네. 그게 이제 2012년 4월 9일 날 네. 반기호 사장이 그 당시 KD 파워 반기호 사장이 미얀마를 방문을 했었는데요. 네. 그 직후인 같은 2012년 4월 29일 날 2012년 4월 29일 예, 네. 4월 9일 날 반기호 사장이 들어갔고 네. 4월 29일 날 반기문 총장이 미얀마를 방문을 합니다. 아하. 그 당시에 이제 미얀마가 독재 정권에서 민간 정부로 정권을 이양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때 그 반기문 총장이 국제 인사로는 처음으로 의회 연설을 하면서 네. 국제 사회에 미얀마에 대한 추가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를 해달라고 촉구하는 이런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수출 기업의 최대 걸림돌은 그 국제사회 제재잖아요. 경제 제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이 물자나 재원이 자유롭게 드나들기 위해서는 국제기구의 도움이 필요할 때였는데 네. 마침 그때 반기문 총장이 가서 경제 제재를 완화해달라는 그런 제스처를 취했고 그 후에 KD 파워가 미얀마로 진출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배경들을 만들어주는 이런 과정이지 않았는가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성 파워텍이나 KD 파워가 움직일 때 유엔이 같은 시기에 움직였다라고 하는 정황들 이것에 대한 의혹을 저는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 연관되는 질문이어서 제가 하나 더 여쭐게요. 그 반기호 씨가 사장이었던 KD 파워. 네네. 그 KD 파워가 그 진출하던 때 2012년 4월 9일이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요때 유엔 글로벌 컴팩트에 포함이 됐던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그 유엔 글로벌 컴팩트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 거기에 KD 파워가 어떻게 들어가게 됐고 이것이 유엔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그 점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 유엔 글로벌 컴팩트라는 것은 2000년에 만들어진 유엔 차원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설립된 자발적인 기업 모임입니다. 세계 최대 기업 모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가입을 하게 되면 한 30억 아닙니다. 30조에 달하는 그
그 유엔 조달 시장에 정보가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 정보가 제공이 일단 되고 두 번째로는 이 글로벌 컴팩트 산하에 비즈니스 지도자 포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비즈니스 지도자 포럼에 초청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강범위한 인적 네트워크도 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장 정보와 인적 네트워크라고 하는 두 개의 굉장히 중요한 기업을 하는데 필요한 특혜가 주어지는 그런 기업 모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업 모임에 가입하는 절차가 굉장히 이번 의혹의 또 하나의 고리인데 이 기업이 서류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을 하면 유엔 사무총장이 승인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총장이 직접 KD 파워 사장인 반기호 씨가 자기 형인 유엔 총장 반기문 씨에게 서류를 제출하고 반기문 씨가 자기 동생 회사의 가입을 승인해주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됐던 것이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더 좀 흥미로웠던 것은 이게 이제 유엔의 어떤 그 취지에 맞는 자발적 그 기업 모임이었기 때문에 이 기업의 어떤 원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기업들은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이런 10대 원칙을 동의한다라고 하는 이런 취지를 가지고 이제 그 가입을 신청을 하게 되어 있고 매년마다 이 10대 원칙을 잘 이행했는지 이행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KD파워가 처음에 이 가입을 할 때는 우리 회사는 태양광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입을 신청을 해놨는데 정작 미얀마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할 때는 태양광 사업 이외에 석탄 화력 발전소 사업이라든가 망간 채굴 사업이라든가 이게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업까지 같이 다 사업을 진행을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매년 그 제출해야 될 이 보고서를 2년 동안 연속적으로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의무사항을 이행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 글로벌 컴팩트에서 이 기업을 제명 처리를 하게 된 거죠. 몇 년도에 제명 처리했나요? 2015년에 제명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컴팩트라는 기업에 자기 동생 기업을 가입시켜주고 놓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서 잘리게 되는 약간 이제 망신거리가 될 수 있는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반 총장이 모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거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저는 어제 오전에도 이제 일부 언론에 보도가 나갔고 저의 보도 자료가 나간 이후에 반 총장께서 해명을 하시면서 다 사실이 아니고 그리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모르겠어요. 메추리 기자가 지금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관계를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이것은 좀 해명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것이 그런 일이 있었다 아니면 아니고 사실은 어떤 일이었다. 이렇게 해명이 돼야 되는데 그 해명 없이 법적 대응부터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좀 많이 놀랐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선 그 매튜리 기자가 지적한 의혹과 관련해서는 유엔 대변인이 몇 차례나 밝혔어요. 그 반기호 씨는 유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유엔의 방문 대표단의 일원이라고 볼 수 없다. 관계 없다라고 몇 차례 얘기를 합니다. 유엔 대변인이 그 여러 명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매튜리 기자가 지속적으로 물어요. 반기호 씨와 관련된 질문을. 근데 관련해서 전부 사실이 아니다라고 유엔 대변인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반기호 씨가 유엔 대표단이다라고 사칭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매튜리 기자가 해명해야 될 대목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미얀마 현지 언론이 도대체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네요. 이를테면 이게 시점으로 KD 파워가 2012년 4월 9일에 진출을 하고 2012년 4월 29일에 그 이를테면 미얀마가 곧바로 독재 국가에서 벗어나자마자 반기문 총장이 가서 경제 제재를 풀어달라. 이게 뭐 특정 기업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곁다리로 자기 동생 회사도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점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유엔 총장이 직접
유엔 글로벌 컴팩트, 좀, 네, 거기에 이제 포함되도록 했다.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반 총장이 어떻게 입장을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승수 유엔 기후 변화 협상 특사 의혹도 제기를 했잖아요. 매튜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를테면 뭐 그 한승수 전 총리가 현재 사회이사로 있는 두산 인프라코어 여기 이 회사가 미얀마로 중장비를 팔 수 있도록 했던 것도 실제로는 유엔과 관련이 있는 거다. 왜냐하면 이 한승수 전 총리는 반기문 총장의 멘토이므로 뭐 이런 문제 제기도 하더라고요.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관계를 혹시 확인하신 게 있나요? 네. 저희도 지금은 다 의혹만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문제를 계속 좀 파헤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네. 저희가 뭐 두산 인프라코 문제는 제가 뭐 더 깊숙이 아직 확인이 된 바는 없지만 일부 언론 보도에서 그 유엔에서 사용하는 기자재 관련돼서 그 한승수 전 총리가 사회이사로 있었던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이 개입돼 있다라는 저희가 언론 보도 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조금 더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 아직까지 뭐 이것이 관련이 있다 이렇게까지는 볼 수는 없지만 이런 것이 이제 자꾸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좀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팟당에서 한 번 더 저희가 좀 취재를 그 이정미 의원과 함께 취재를 좀 동반 취재를 좀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는 국민적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요. 함께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뭐 출마 선언 아직 안 했지만 그 사실상 대선 행보를 하고 있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그 주변 이를테면 큰 동생, 작은 동생, 뭐 큰 조카, 뭐 그리고 또 이제 주변 멘토 뭐 여러 의혹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재직 시절에 뭐 카타르 비행기를 공짜로 타고 다녀서 또 문제가 됐던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일종의 도덕성에 상당한 흠결이 있다. 이런 의혹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캠프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유엔에는 청와대처럼 친인척 관리를 하는 담당 부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가 원수가 되면 측근 관리를 기존과 유엔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보다 엄격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친인척 관리 부서가 없어가지고 유엔에 이게 그 해명이 다 양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요? 부서가 없어서 친인척 비리에 대해서 관리할 수 없다라고도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튼 지금 국민들이 최순실 일가가 나라를 통째로 말아먹는 상황을 봤기 때문에 반기문 총장의 자신의 주변, 특히 혈연 관계 안에서 이런 의혹들이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것이 정황상 또 합리적인 의심으로 제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 깨끗하다고 한다면 이렇게 제기되는 의혹 하나하나마다 나는 아니야 이렇게만 강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 이것을 하는 게 의무죠. 부서가 없어서 부서가 있으면은 비리가 관리가 되고 없으면 관리가 안 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고 참 어찌됐든 지금 10%가 넘는 20%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주변에 이런 의혹들이 끊임없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 문제 제기가 나온다는 것은 그 자체로 조금 그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비판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이 문제에 관련해서요 이정미 의원님과 함께 계속 더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지요.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어제까지 모두 6차에 걸친 변론 기일을 열었습니다. 최순실 씨까지 증인 출석을 한 상황인데요. 앞으로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언제쯤 마무리하게 될까요?
빨라지는 특검 시계에 맞춰서 헌재의 탄핵 시계도 빨라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벌써 6번이나 이어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전 과정을 취재하고 있는 오마이뉴스 이슈팀 선대식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 기자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네, 아닙니다. 네. 네. 자, 어제 헌법재판소의 변론 기일이 굉장히 빨리 네. 끝났더군요. 이유가 뭡니까? 예, 어제 6차 변론이 있었는데요. 네. 보통은 이제 오전 10시에 시작을 해서 밤 늦게까지 진행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지난 16일 5차 변론 같은 경우는 오전엔 최순실 씨 그리고 오후에는 안종범 씨가 증인으로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상 하루 종일 변론이 이어졌는데요. 네. 어제 17일 같은 경우는 오후 2시에 열려서 1시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안에 끝났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이제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증인들이 모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증인신문을 할 수가 없어서 일찍 끝났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떻게 대신 판정에 한 명도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게요. 네. 이게 네네. 헌재는 강제 구인도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맞습니다. 네. 종족이 묘연한 사람들, 예. 네. 특히 이제 문고리 네네. 2인방. 네, 그 사람들도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강제 구인하려면 그 네.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강제로 끌고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저번에도 이제 아까 문고리 3인방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제 안봉근 이재만 비서관이 이제 잠적을 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네. 헌재가 경찰에게 이 사람들의 소재를 파악해달라고 했는데도 경찰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강제 구인을 할 수 없어서 이 사람들 증인을 못 불렀고요. 네. 그리고 17일 어제 같은 경우도 고영택 씨 그리고 류상영 전 이제 WK 과장이죠. 네. 이 두 사람이 아무런 연락 없이 잠적을 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지금 부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경찰에게 소재 탐지 요청을 지난주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그렇죠. 일주일이 네네. 넘도록 경찰이 네. 못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이 정도의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범죄 수사를 어떻게 하는 거죠? 소재 탐지가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수배자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수배자도 네네.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수배자급인가? 글쎄요,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의지를 네. 가지고 네, 했다고 하는 하면, 건지. 네,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나저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소가 요구해도 출석하지 않는 증인들이 수두룩한 이런 상황인데, 네. 지금까지 6번 변론 기일 여는 동안 증인들이 네, 모두 네. 7명이 출석했잖아요. 그렇죠? 예. 단순 계산하면 만약에 46명 다 부르면 이 몇 번 네. 해야 됩니까? 46번 해야 6주, 7주 이상 해야 된다는 계산이 산술적으로 나오는 계산하면 거죠.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그럼 근데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6주, 7주면? 네, 그러면은 이제 2월 말에 증인신문이 끝난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되면. 네. 예, 그러면은 여러 가지 또 증거 조사도 하고 또 판단을 내리려면 3월 이후가 돼야 된다는 건데요. 네. 근데 이제 어제 헌재 결정으로 좀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떤 이유가 예.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모든 40여 명의 증인들을 모두 부르려면 지금까지 속도에 따라 부르려면 이제 꽤 오랜 시간이 걸릴 텐데요. 네. 그런데 그 증인들을 부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인으로 부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검찰에서 다 조사를 받았거든요. 네. 특히나 아주 오랜 시간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네. 반나절 증인으로 부르는 것보다 이제 검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이 훨씬 광범위하다는 건데요. 네. 지금까지 이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 그러니까 이제 증인들이 진술한 내용이겠죠. 네. 이 내용을 두고 증거로 채택할지 채택하지 않을지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그 검찰 수사 기록이 지금 헌재에도 한보와 있고 국회에도 한보가 있는 그 검찰 수사 기록. 네, 맞습니다. 예. 네네. 그러니까 헌재에 가 있는 건데요. 네. 이제 국회 쪽과 대통령 쪽에서 그 수사 기록을 이제 열람해서 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대통령 쪽은 다 인정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헌재에 나와서 증언한 내용만 증거로 채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반대로 이제 국회 쪽은 이미
검찰에서 다 진술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 인정이 돼야 된다. 언제 이 사람들 다 불러서 조사를 하느냐. 이렇게 의견 충돌했었는데요. 네. 이제 헌재 쪽에서는 뭐 이제 양쪽의 의견을 절충하는 듯한 결론을 내리긴 했는데요. 네.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좀 국회 쪽에 좀 손을 들어준 모양새가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좀 많은 증인들의 조서를 그 증거를 채택을 한 거죠. 네.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지금까지 헌재에 제출된 서증, 그러니까 서류 증거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거를 전부 증거로 채택을 하는 겁니까? 아, 네,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대통령 쪽의 주장을 좀 일부 받아들여서 네네. 이제 검찰에서 뭐 제출한 뭐 조서가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수사 보고라는 수사 관련 문건이 있습니다. 아. 하지만 수사 관련 문건은 모두 채택은 하지 않았고요. 아, 수사 다만 문건은 채택 안 했고 네네. 조서만? 그래서 네, 이제 조서 중에서도 예. 그 변호인이 입회를 해서 조사를 받은 사람의 조서, 그리고 그 변호인이 이제 조서를 받으면 마지막에 이제 다 확인하고 이제 날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때 변호인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그런 조서에 대해서만 이제 인정을 한 거죠. 네. 그렇군요. 뭐 그래도 이 정도면 상당한 내용이 증거로 이를테면은 증인의 출석 없이도 증거로 확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 출석은 어떻게 될까요? 증인 출석 문제는 필요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좀 별개의 문제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증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피청구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증인으로 부르는 건 아니고 이제 피청구인으로서 입장을 밝힐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뭐 헌재법에 따르면 이제 피청구인 당사자가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이제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뭐 아시겠지만 이제 1월 1일 날 기습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예, 또한 설날 전에도 이제 날짜를 잡아서 기자들과 만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뭐 이런 보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글쎄요, 이게 기자들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억울하다면 헌재 이런 심판정에 나와서 얘기하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러니까요. 헌재 대심 판정에 나와서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본인이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라고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검찰의 특검에도 뭐 검찰 수사엔 계속 나가지 않았고 특검엔 나간다고는 했죠. 그렇지만 이제 특검이 언제 부를지 이달 말 뭐 내달 초 이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에도 직접 나와서 피청구인 측에 진술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조언을 저희가 좀 드리는 것으로 하죠. 안종범 전 수석 말이에요. 이 재판 때는 본인의 업무 수첩에 대해서 이게 그 일부가 압수수색 물품이 없었다면서 증거 부동의를 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헌재에서는 또 다 인정을 했다면서요. 이게 조금 어떻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요.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사 문건에 대해서는 다 증거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종범 수석 같은 경우도 지금 원본은 검찰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헌재에서 이제 나오는 거는 다 이제 사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이게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를 채택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뭐 이것만 보면 그러니까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이제 이것만 보면 마치 이제 대통령 쪽에 유리한 게 아니냐. 그러네요. 예, 왜냐하면 안종범 수첩의 내용이라는 게 박근혜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 간의 부정한 청탁이 오간 내용들이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뇌물죄와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고 아주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이제 얼핏 보면 대통령 쪽에 유리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날 대심 판정의 분위기를 보면 이제 대통령 쪽은 계속 반발했습니다. 왜냐면요, 아까 이제 조서들이 다 인정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조서. 예, 그래서 안종범 전 수석도 변호인 입회하에 검찰 수사를 다 받았기 때문에 안종범 전 수석의 조서도 모두 증거로 채택이 됐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검찰은 안종범 전 수석을 조사할 때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다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조서에 안종범 수첩의 내용이 모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상 안종범 수첩의 내용이 다 증거 채택이 됐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네네. 증거 채택이 됐다라고 해도 무방한데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내용을 두고 음흠. 어제 대통령 쪽은 계속해서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죠. 네. 강일원 재판관이 그거는 그 법원에 가서 따져라. 네. 그래서 이 심판정에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네. 호통을 치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참 지혜롭네요. 네네. 참 지혜롭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그러니까 수첩 맞습니다. 원본은 검찰에 있고 헌재에는 사본이 와 있기 때문에 네. 문건 이게 이제 문건 수사 관련 네. 기록은 증거로 채택을 네. 안 한 거예요. 대신에 네네. 조서 중에도 변호사가 입회하에서 확인 날인한 네네. 이의제의가 없는 조서. 근데 네네. 이때는 안종범 수석이 그 증거 수첩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전부 신문을 했단 말이에요. 피의자 신문을. 그렇죠.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게 없어도 되는 거예요. 수첩이. 네, 맞습니다. 그죠? 네네, 이 조서에 다 네.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아주 또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네.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렇군요. 헌재가 굉장히 지혜롭다 이런 생각이 네네. 좀 들기도 합니다. 그 네. 피청구인 측 그러니까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열받을 만하다. 네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네. 좀 들기도 합니다. 네네. 자, 지금 중요한 문제는 네. 그 탄핵 심판 결정이 언제 내려지는 것이냐. 이 관측이 지금 제일 궁금하거든요. 특히 이제 네, 지금 맞습니다. 보면요. AI 때문에 설은 다가오죠. 계란값이 뛰죠. 계란값이 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제과 제빵 업계에서 이게 지금 미국에서 오는 330원짜리 계란을 쓸 수가 없잖아요. 단가가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그렇죠. 중국에서 확인되지 않은 계란을 대량으로 수입을 하겠다. 이러면은 이게 도대체 위생이 제대로 된 거냐? 이래서 계란을 먹어도 되는 거냐? 이런 정도예요. 근데 정부가 하나도 관리를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 혼란을 빨리 끝내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계란부터 우리 국민들이 먹을 수 있게 안심하고 네, 그렇죠. 이런 걸 좀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도대체 헌재가 언제 이 혼란을 빨리 끝낼 거냐. 이게 질질 늘려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국민적 여론이 있습니다. 그렇죠.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사실 어떻게 될지는 그 누구도 알 수는 없는 내용이겠죠. 물론 헌재가 이제 그 변론 초반부터 이제 신속성 그리고 공정성 이 두 가지를 계속 강조해 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신속하게 결정은 내릴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공정하게 또 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어제 헌재 이제 증거조사 관련된 판단 이후로 이제 그 헌재 결정이 다소 좀 빨라질 거라는 좀 예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요 증인에 대한 조서가 모두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굳이 이제 증인들을 부를 필요가 없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제만 안봉근 전 비서관 같은 경우 지금 도망 다니고 있고 잠적하고 있는데요. 네. 이 사람들도 굳이 사실 부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 이미 다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증거로 채택이 됐고요. 그래서 굳이 부르지 않아도 이 조서만 가지고도 판단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헌재에서는 차은택 씨 그리고 김종 전 차관을 또 증인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중요한 또 증언을 할 사람들인데요. 이제 국회 쪽에서는 이 사람들 굳이 부르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조서도 모두 증거로 채택이 됐기 때문이거든요. 네, 조서로 끝내자. 이런 거군요. 이미 검찰 조사에서 더 광범위하게 더 긴 시간 발언했기 때문에 이것만 있어도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주요 증인에 대한 이제 증인 신문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속도가 조금 줄어들겠다. 아까 서두에 이제 40여 명의 증인을 모두 불러서 신문하려면 이제 6주, 7주 이상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그런 시간이 좀 다소 단축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군요. 어찌됐든 이게 그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일종의 이게 그 직무를 계속해도 되는 것이냐, 이제 그만하고 집으로 가셔야 되느냐. 네. 집으로 안 갈 수도 있죠. 네. 어디로 가십니까? 특검으로 가고 또 서울구치소로 가고 갈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요.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느냐. 네네. 이런 결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빨리 중요한 것은 전체 국민들이 이 문제 때문에 더 이상 혼란을 거듭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가 복무를 해야 된다. 이런 것 아닐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다음 주 변론 기일은 어떻게 됩니까? 근데 예, 우선은 뭐 이번 주에는 이제 목요일 날 예정이 내일이 돼 또 있고요. 있죠. 내일이요. 예. 네. 그 다음 주에는 보통 화목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네. 아무래도 설 연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 23일과 25일, 다시 말해서 월요일과 수요일 날 변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설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과 네. 수요일 이렇게 네네. 변론 기일이 정해져 있다는 말씀까지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선대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